오산 휴게소.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엄청 넓죠이. 아,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렸구나. 무조건 가깝게 가야 돼.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다음 안내까지 계속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직진입니다. 와, 더워. 일단 오산 휴게소 들렸다 할게요.
너무 더워요?
와, 덥다 더워. 배변 혹은 목배의 변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정말 경빈 박씨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일까요? 일단 경빈 박씨의 소행이라고 하기에 수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작서의 변 당시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게 경빈 박씨 자신이었을 텐데 설마 이렇게 티나게 일을 저질렀을까요? 또한 가장 인도의 변도 세자를 진짜로 해야 한 게 아니고 그냥 저주만 한 건데 이렇게 대놓고 했다간 당연히 조사를 받을 테고 그럼 금방 범인이 누군지도 드러날 텐데 이 일을 경빈 박씨가 시켰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일은 누구의 소행일까요? 아쉽게도 진범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기말로의 소행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 사건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기말로였거든요. 먼저 작서의 변은 기말로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복귀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빈 박씨 세력은 세자를 헤아르는 역적이라는 공식이 성립됐고 기말로는 이 공식을 활용해 자기 정적수를 경빈 박씨 편으로 묶어서 줄줄이 유배보내버렸는데요. 게다가 중종 27년에 유생 이종익이란 자가 중종에게 상소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서의 변은 기휘가 벌인 일이 옵니다. 기휘는 기말로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작서의 변은 기말로가 벌인 일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종익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때 이미 기말로가 조정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익은 이 일로 사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가장 인도의 변이 터지는데 기말로는 이때도 자기 정적들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여럿 죽여버리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기말로이기 때문에 기말로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종익도 이러한 생각에 기말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이 지나자 이제 드디어 세자에게 평화가 찾아오나 했는데 얼마 안 있어 가장 큰 불행이 닥치니 문정왕후가 중종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게다가 세자 인종은 부인의 후궁까지 뒀지만 아직 자식 한 명 보지 못했고 몸도 허약했으니 야심가였던 문정왕후의 마음에 불길이 치솟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 문정왕후를 향한 중종의 총애가 더욱 커졌고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형 형제에게도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기말로는 윤씨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으나 오히려 중종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제거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세자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기말로가 죽자 조정은 본격적으로 두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을 필두로 한 대윤과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경원대군의 외삼촌인 윤원영을 필두로 한 소윤으로 말이죠. 그런데 두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 계속되자 대사원이 이를 문제 삼는데요. 요즘 조정에선 관료들이 대윤, 소윤으로 변을 나누어 사사로이 붕당을 형성하고 있사옵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윤 측은 세자를 따르는 자들이라 하고 소윤은 경원대군을 따르는 자들이라 하옵니다. 주상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에도 벌써부터 세자에게 아첨하려 하는 자들은 지극히 간사한 무리이며 세자가 있는데도 대군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은 포악한 동족의 무리이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앞서 이중인격자 중종편에서 중종이 말년에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 했다고 했죠. 여기서부터가 그 행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종은 세자 임종이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 그를 아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세자로 책봉되기 전 6년간 궁궐 밖에서 자라게 했으며 세자빈을 고를 때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골랐고 심지어 세자를 지켜주던 기말로가 제거되어 세자 자리가 가장 위태로울 이 시점에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을 실권이 없는 권력부 의장으로 임명한 건데요. 계속해서 세자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죠. 반면 문정왕후와 윤원영에게는 계속해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대윤과 소윤이 막 충돌하려 하는 이때 중종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윤임은 먼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붕당을 형성해 그 배단이 지금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저 멀리 유배토록 하라. 또한 윤원영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정시키지 못하였으니 파면토록 하라. 겉보기엔 둘 다 벌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앞서 대사원이 지적했듯이 윤임은 임금이 살아있는데도 세자를 마음에 품었으니 단지 간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얕은 죄인데 윤원영은 세자가 있음에도 대군을 마음에 품었으니 역적으로 몰릴 만한 중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님에게는 먼 지방으로 유배라는 큰 벌을 내려놓고 윤원영은 관직만 빼앗고 한양에 남게 했으니 이건 누가 봐도 소윤을 편들어주는 거였죠. 그러나 관료들이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자 중종은 어쩔 수 없이 유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줍니다. 허면 유님은 고신만 빼앗고 윤원영은 파면토록 하라. 아무리 문정왕후가 바람을 넣었어도 중종 스스로 세자를 폐할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종이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나와버리면 문정왕후 입장에선 당연히 야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누가 봐도 힘의 추가 소윤과 문정왕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이 상황에 또 한 번 세자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중종 38년 1월 7일 밤 동궁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불길이 진화되고 세자는 살아남았지만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야사에서는 이 화재가 윤원영의 지시라고 단정짓긴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냥 세자에게 일어난 불길한 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자 인종은 세자 시절 동안 수많은 불행을 몰고 다녔으나 그의 평소 행실과 인망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세자로서 남을 수 있었고 마침내 중종이 죽자 조선의 제1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어질고 총명한 면모를 많이 보였기에 대신 관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총명함에 대해선 전편에서 살펴봤으니 오늘은 인종의 어진 면모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인종이 세자였을 때 옥대와 단주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궁에서 일하던 궁녀는 인종에게 의심 가는 자들을 잡아다 국문하자고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세자 인종은 허나 그러다가 죄 없는 자들이 화를 입게 되면 어찌하느냐. 이런 보물들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가야 할 대로 갈 것이니 내가 이 보물에 걸맞은 주인이라면 다시 돌아올 줄 어찌 알겠느냐 라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과연 인종이 말한 대로 이 보물들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다시 인종에게 돌아왔는데요. 또한 보물이 돌아온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니 마침내 처음 보물을 훔친 범인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보물은 보물대로 돌아오고 무고한 사람들이 생기지도 않고 딱 범인만 잡아내니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위에서입니다. 축사장에 멋지다. 어른 하나 매점 여기 있대요. 이네요. 오늘 하루도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께 와우, 출발합시다. 20분을 쉬었네요.
단계소